저희는 30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은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가 모든 걸 바꿀 거란 걸.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틸 거야. 가게랑 건물 정리만 되면.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있고.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당신은 내가 지킬게. 남편은 버릇처럼 저에게 항상 말해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걱정 말라니까.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은자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손질해둔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짜두었고 멸치는 이미 볶아서 식혀뒀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녀는 작은 용기에 반찬을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 더 가져가야겠네. 시장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멸치볶음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반찬 가게는 시장 한 구석,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골들은 꽤 많았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은자의 손길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힘 나실 거예요. 요즘 입맛 없으시죠? 이건 좀 맵지 않아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어디가 안 좋은지 다 기억했습니다. 그게 은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6시쯤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네. 응, 오늘 장 보는 날이라. 조심해서 다녀와.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도윤은 항상 그랬습니다. 말은 짧지만 늘 은자를 챙겼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났습니다. 화려한 연애도 드라마 같은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도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은자가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내가 도와줄게. 실제로 도윤은 주말마다 가게 청소를 도왔고 무거운 짐은 대신 날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초반 몇 년은 서로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도윤의 말이었습니다. 은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아침 시장의 북적임,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오늘도 은자는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조각들 속에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녁 6시 은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길을 건넜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귓전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 오늘 멸치볶음 더 만들어뒀는데 도윤이 저녁은 먹었으려나. 내일 아침은 누가 가게 문을 열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안했습니다. 혼자 남겨질 도윤에게. 그렇게 은자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교통사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횡단보도, 차, 브레이크 소리. 단편적인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왔나요? 보호자분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은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체는 움직였지만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둔하고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은자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두 다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왜 이래? 그녀는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촉감은 느껴졌지만 자신이 만지고 있다는 감각은 희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도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은 듯 턱에 까칠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의사 선생님 부를게. 도윤은 곧바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사고 당시 척추에 강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럼 다리는요? 하반신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보행이 어렵습니다. 보행이 어렵다는 말의 의미를 은자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복은 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켜봐야 합니다. 척추 손상 정도에 따라 회복 가능성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활 치료를 성실히 받으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그 단어는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불확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은자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나을 거야. 미안해요.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되면 당신이 고생인데. 도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자 도윤은 집에 가서 쉬라는 간호사의 권유에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가게는 어떻게 하나요?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도윤은 혼자서 괜찮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지금은 견뎌야 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의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은자 본인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돌아다니는 게 유일한 운동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저녁 병원에 왔습니다. 반찬을 싸오거나 과일을 깎아주거나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은자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당신 오늘 가게는 어떻게 했어요? 문 닫았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미안해요. 미안하긴. 당신 회복하는 게 먼저야. 도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자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실 근처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본능적으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생각 있어. 짧은 침묵.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틸 거야. 은자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랑 건물 정리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은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휠체어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틸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은자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가게랑 건물 정리만 되면 가게는 우리 가게입니다. 건물은 그녀와 도윤이 함께 모아 산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정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날 저녁 도윤이 병실에 왔을 때 은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괜찮았어요. 응, 그냥 그랬어. 힘들면 매일 안 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도윤은 웃으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억지스럽고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은자가 보지 못했을 뿐. 당신, 응? 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 가능성이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 희망. 그 단어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후 은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해. 정확히 알아야 해. 복도에서 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도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버려질 운명인지 은자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질문하지 않기로, 따지지 않기로, 울지 않기로, 대신 지켜보기로, 그리고 준비하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은자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재활병원 생활 3주째, 은자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물리치료, 오후에는 휠체어로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은자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도윤의 방문 시간, 표정, 말투, 시선의 방향. 모든 것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 없이 발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느껴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왼쪽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자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단 1mm, 아니 그보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은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 그녀는 즉시 간호사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의사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아직 아니야.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틸 거야. 만약 지금 회복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윤은 기뻐할까요? 아니면 계획을 바꿀까요? 은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숨기기로. 다음 날 아침 물리치료사가 다리 운동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래요. 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발끝에서는 계속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은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무기력한 환자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은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를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체중을 실어봤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반쯤 일어섰지만 곧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2초, 단 2초를 버텼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자는 다시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회복하고 있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자는
낮에는 무력한 환자였습니다. 밤에는 홀로 재활 훈련을 하는 전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침대 옆을 3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5걸음, 한 달 후에는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휠체어를 탔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도윤이 저녁에 방문해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은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시간이 걸리는 거야. 당신은 안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오고, 가게도 못하고. 괜찮아. 당신 건강이 우선이지.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고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자는 그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후 은자는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그리고 창문까지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오래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안정되었고 균형감도 돌아왔습니다. 고지야, 곧 완전히 걸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은 은자만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언제 꺼내야 하는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재활병원 생활 6주째, 은자의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복한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함께 예리해졌습니다. 도윤의 방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2~3시간씩 머물렀지만 이제는 1시간도 채 안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라고 해요.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여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 씨 회사 동료예요. 문병 왔어요. 선영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회사 동료분이 왜 여기까지? 도윤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은자는 선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동료 사이라면 굳이 문병을 올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윤이 힘들다니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쁘다는 거죠. 선영은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참, 제가 병원 근처에 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영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은자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선영 마이너스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가게랑 건물 정리만 되면 도윤의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이 방문했을 때 은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선영 씨라는 분이 다녀갔어요. 아, 그래? 회사 동료인데? 부동산 일을 하신대요. 응, 원래 그 일하다가 우리 회사로 온 거야.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문병을 온 거예요? 글쎄, 내가 요즘 병원 자주 온다고 했더니 그냥 온 것 같아. 친한 사이예요. 아니, 그냥 동료지.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선영의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과 함께였습니다. 당신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선영 씨가 과일 사왔다길래 같이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네요. 재활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선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 도윤 씨. 저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선영이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요즘 시장 상황이 좋거든요.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자는 모른 척 했지만 귀는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해해요. 하지만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선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항상 도윤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자는 휠체어를 타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손이 도윤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선영의 방문 횟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나를 지킬 증거가. 은자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병원 로비에 비치된 지역 안내 책자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청 1층.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자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화요일 오후 은자는 간호사에게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혼자 괜찮으세요? 네, 병원 주변만 돌다 올게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은자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청까지는 택시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는 무료 법률 상담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여 있고 변호사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자가 휠체어를 테이블 앞으로 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자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은자 씨 은자도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 박재호예요. 5년 전에 시장 반찬 가게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은자의 가게 단골이었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그는 매일 은자의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은자가 반찬을 덤으로 더 챙겨줬습니다. 재호 씨? 맞네요. 그때 그 청년. 네, 맞아요. 그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시험 붙었죠. 재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혹시 다치신 건가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 재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이미 앉아 계시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은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진단, 그리고 복도에서 들은 남편의 통화, 부동산 컨설턴트 여자의 등장, 점점 짧아지는 남편의 방문 시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기록한 거예요. 은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도윤과 선영의 만남, 대화 내용, 태도 변화. 재호는 수첩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추측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재호는 수첩을 돌려줬습니다. 은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뭔데요? 하나는 남편분이 정말 힘들어서 실수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획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려는 가능성이에요. 은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두 번째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기록을 계속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재산 처분과 관련된 대화, 선영 씨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모두 녹음해 두세요. 재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데요? 기다림이에요. 은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경계할 거예요. 그럼 증거 수집이 어려워져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요.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당신을 어딘가로 보내려 하거나.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은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은자 씨, 혹시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되세요? 의사는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은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호에게조차 회복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은자 씨, 5년 전 제가 굶을 뻔했을 때 반찬 공짜로 주신 거 기억나세요? 재호가 웃었습니다. 그때 빚은 아직 못 갚았어요. 이번 기회에 갚게 해주세요. 은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진행 상황 공유하면서 같이 준비해요. 은자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야근이라 못 가. 내일 봐. 은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재호의 조언대로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할 것입니다. 은자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박재호 변호사와 상담, 증거 수집 계획 수립, 녹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준비되고 있다. 재활병원 생활 10주째, 은자의 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복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첫날,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때 은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예식장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갔습니다. 도윤은 멀미를 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배 타고 싶다고 했잖아. 은자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킬게. 그 말을 은자는 평생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도윤은 은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은자가 반찬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도와줄게. 30년 동안 도윤은 한 번도 은자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게.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남편에게 소홀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옷을 빨고 집을 청소하고 늘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은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미안해. 도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이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윤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데요? 만약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 것 같아? 다른 곳이요. 응. 요양시설 같은데.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는 곳. 은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는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장기 치료는 전문 시설이 낫다고. 회사 사람들이요. 응. 선영이도 그렇게 얘기했어. 선영. 그 이름이 나오자 은자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은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어. 매일 병원 오고 회사 일하고 집 관리하고. 너무 벅차. 처음으로 도윤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은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려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거지. 더 나은 환경이요. 은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신 없는 곳이 나한테 더 나은 환경인가요? 은자야,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를 버리고 싶은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자야, 오해하지 마. 나는 가세요. 피곤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벽한 고독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남은 건 빈 병실뿐이었습니다. 은자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텨온 사람이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어.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비가 와도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외로워도 견뎌냈습니다. 그게 은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버틸 거야. 은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은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힘차게. 이제 그녀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면 동이 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틀녘에 자신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재활병원 생활 12주째, 도윤이 아침 일찍 병실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은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거 요양시설 말이야. 네. 알아봤어? 외곽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도윤은 서류 봉투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마이너스 24시간 전문 간호. 은자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한 간호사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여긴 어디예요? 경기도 외곽이야. 차로 1시간 반 정도. 머네요. 좀 멀긴 한데 시설이 정말 좋아.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용도 합리적이야. 은자는 팸플릿을 내려놨습니다. 언제부터 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빠를수록 좋대. 왜 그렇게 급해요? 급한 게 아니라 당신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도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마워, 은자야. 이게 우리 둘 다한테 나은 선택일 거야. 도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자는 그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나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한테 편한 선택이겠지. 그럼 오늘 저녁에 계약서 가져올게. 사인만 하면 돼. 알겠어요. 도윤이 일어서려 할 때 은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가게? 네. 우리 반찬 가게요. 아, 그건 일단 문 닫으려고. 팔지는 않고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 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호에게 부탁해 알아본 결과 가게는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건물은요? 건물도 지켜봐야지. 도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에 계약서 가져온대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제게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릴게요. 은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자는 병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백업했습니다. 박재호가 준비해준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영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자 씨.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왜 같이 오셨어요? 은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요양원 계약 관련해서 좀 도와드리려고요. 이쪽 일이 전문이거든요. 선영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요양원 입소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은자 앞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소자는 시설의 모든 규정을 따르며 보호자는 월 200만 원의 비용을 긴급시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마지막 조항이 은자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입소자의 재산 관리는 보호자에게 위임되며 이건 뭐예요? 은자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죠. 선영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예를 들어 의료비 결제라든가 생활비 관리 같은 거요. 그럼 제 통장도 당신이 관리한다는 건가요? 은자가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자 씨,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돈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은자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뭘 생각해요? 다 좋은 조건인데.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하루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은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선영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올게. 도윤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은자는 즉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박재호에게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은자 씨, 이 계약서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박재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건 단순 입소 계약서가 아니에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사인하시되 제가 수정한 버전으로 하세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은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자 씨 준비하세요. 뭘요? 걸을 준비요. 이제 곧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벽했습니다.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야.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주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도윤이 가져온 평상복이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박재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은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계약서는 제가 수정했어요. 재산관리 조항은 완전히 뺐고 입소 기간도 3개월 시범 기간으로 넣었어요.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더 좋죠. 그게 증거가 되니까요. 박재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뭔데요?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예요. 은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하세요. 박재호가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 씨, 오늘 힘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오후 2시 도윤과 선영이 도착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사인할게요. 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은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준 계약서가 아니잖아. 변호사가 검토해서 수정한 거예요. 변호사?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문제 될 게 있나요? 은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준 계약서로 해야죠. 왜요? 이게 더 합리적인데요. 합리적이긴요. 이건 당신이 우리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이요? 은자가 되물었습니다. 저한테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신 건 아니죠. 뭐라고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나를 의심했잖아요. 은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복도에서 했던 통화 기억 안 나요.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틸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왜요? 그럼 가게랑 건물 정리하려던 것도 왜예요? 은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증명서였습니다. 이것도 왜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이 나섰습니다. 은자 씨, 이건 오해예요. 도윤 씨는 그냥 당신 치료비 마련하려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은자가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니죠?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있던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은자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소송 걸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대요. 당신, 우리 미행한 거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은자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걸을 수 있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자는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보조기구도 휠체어도 없이 네. 한 달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왜? 왜 숨긴 거야? 알아야 했으니까요. 당신들이 뭘 계획하는지. 은자는 도윤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버리려 한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자야, 하지만 사실이더군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회복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나를 버리기 쉬우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은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자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은자야,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가볍지 않아. 하지만, 난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반신 마비 선고받고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혼자 밤마다 걷는 연습하면서.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혼해요. 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은자야, 제발. 나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은자는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랐습니다. 박재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은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고 가게와 건물은 은자가 가져갔습니다. 선영과의 관계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 법원 조정 자리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6개월 후 은자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예전 가게 근처였습니다. 간판에는 다시 아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예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자 씨, 정말 다시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다치셨다는 소식 듣고 이제 괜찮으세요? 은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완전히. 가게는 예전보다 작았지만 더 밝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으로. 오늘은 멸치볶음 더 만들어야겠네. 그녀는 예전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혼잣말은 외로움이 아니라 만족감에서 나왔습니다. 박재호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시죠? 덕분에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은자 씨가 다 하신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자는 가게 문을 닫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에 묻는 듯한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걸.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조깅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어느 날 낯선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반찬 배우는 건 안 받으세요? 배운다고요? 네. 저도 작은 가게를 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자는 그 여자를 보며 예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 시간 있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아영이에요. 나는 온자예요. 편하게 은자 씨라고 불러요. 하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 은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정말요? 네. 혼자 시작하는 거 어렵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하영은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은자는 그녀에게 반찬 만드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은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이요? 네. 돈을 벌려고만 하면 오래 못 가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3개월 후 하영도 자신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은자가 찾아갔습니다. 축하해요. 은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하영 씨가 열심히 한 거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영이가 가게를 열었다. 정말 잘했다. 나도 처음엔 저랬지. 떨리고 불안하고. 하지만 해냈다. 그 애도 잘할 거야. 누군가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은자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은자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버려졌지만 스스로를 지킨 사람. 은자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자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다시 아침. 간판이 빛났습니다. 은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자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다시 시작한 사람의 아침.